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웅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과 사례입니다. 대략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된 AI 솔루션을 구현한 어떤 기업에 대한 소개와 사례, 그리고 AI의 일반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AI와 스마트 제조의 어떤 트렌드, 그 마지막으로 스마트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관련 기업 AI 솔루션 소개 및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노템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철도 관련해서 스마트 예방 검수 시스템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래서 차량 내 그 수많은 어떤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요. 거기 부품에서 나오는 센싱 매트릭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이것을 이제 종합 현황 대시보드화해서 어떤 관제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장 데이터 특화 모듈을 탑재해서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룰을 활용하여 알람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감지 및 고장 예측이라고 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 징후나 사전에 어떤 그런 이벤트를 잘 포착을 해서 고장을 감지하고 그 운전자에게 이렇게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측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요즘에 이게 정유업에서도 이제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페르니스 정유공장에서는 5만 개의 센서가 이제 분당 10만 개의 매트릭을 수집해서 AI 통해 이상 유무를 탐지하고 예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그 맥켄 교수가 개발한 그 코그니 센스라는 시스템은 그 기계 자체에 센싱이 되지 않고 그 어떤 특정 장비에서 무선 신호를 이제 배출하게 되면 그 메아리 정보에 대한 송출음을 분석해서 기계의 어떤 작동 여부나 이상 여부를 탐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DM이라고 해서 그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 솔루션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원프레딕트라고 해서 여기서 이 회사의 약간 특징점은 그 AI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설비 자체를 그대로 납품한다는 데 있고요. 그 종류에는 터빈, 서브스테이션, 변전기, 휠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PHM이라고 하는 데이터 챌린지에서도 여러 번 수상할 만큼 실력 있는 회사로 좀 보여지고요. AI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설비를 직접 납품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실리티 에이지 탐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 네이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퓨처메인이라는 회사고요. 그 EXRBM이라고 하는 솔루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MS나 VMS에서 어떤 그 매트릭을 수집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과 고장에 대한 원인을 사람이 분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기계 하나당 이제 6개의 센싱 장비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이제 축적되는 데이터가 A4G로 한 200만 장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 아이볼 체크하던 거를 갖다가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예지 감지를 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기존 시스템과 유연한 어떤 연동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화학습을 도입한 솔루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마키나락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이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해서 찾아봤는데, 마키나는 이제 라틴어로 머신이라는 뜻이고요. 락스는 뭐 뛰어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계라는 어떤 그런 회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실험 환경이 제공되는 환경 하에서 특수하게 어떤 그런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주로 이제 알파고나 이런 데 도입이 됐던 어떤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회사에서는 RL 모델을 활용해서 FPGA의 어떤 매크로
그 칩을 배치하는 최적화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제 용접 로봇들이 이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은 서로 이제 운전 중에 충돌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충돌 어떤 회피 경로들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플래닝하는 그런 데 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방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태양광에서 발전량을 예측하고 뭔가 정비하고 이런데 지금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적용돼서 실험 대상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UL이나 뭐 리액터 같은 형태로 해서 그 기계의 어떤 예측 기반으로 자동 운전을 하는 것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AI의 일반적인 개념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저희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AI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리즘과 대수라는 단어의 어떤 기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어원은 6세기 페르시아의 그 수학자 알파리즈미의 이름을 라틴어로 부르게 되면 알고리누스가 되는데 그게 어원이라고 하고요. 그분이 지었던 어떤 저서의 이름, 지금 단어가 복잡해서 좀 부르기는 어려운데 그 언어로부터, 아니 그 저서로부터 알제브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그 관계가 알고리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형 대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형 대수 중에서도 그 선형 함수와 비선형 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인간과 같은 어떤 지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컴퓨터 공학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는 위크 AI와 스트롱 AI가 있는데요. 위크 AI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위크 AI고 스트롱 AI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거의 사람과 같이 사람이 컴퓨터 친구를 사귀는데 그게 친구인지 컴퓨터인지 그 혼동이 되는 그 정도로 강력한 AI를 이제 스트롱 AI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I 현재를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위크 AI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제 스트롱 AI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AI 구성을 보면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분야고요.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머신러닝에서 레이어를 깊게 쌓은 게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지능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능의 코어가 저희는 이제 커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커널을 구성하는 게 사람이거나 수학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커널 자체를 기계가 인식하는, 기계가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가졌을 경우에는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좌측에 보면 뭐 SVM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 그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수학 공식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공식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만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텐서플로우에서 해당 로그를 찍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는 기계가 커널을 스스로 학습해서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 인식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 사진들을 다 그냥 산술평균 내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은 그 고양이 사진이 여러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산술평균 내게 되면 무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감이나 모양 추출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형만 가지고서는 다 이거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형 병렬 계산과 분리되어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그런 이동을 통해서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비선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측에 있는데요.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특성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특성은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되면 차원수가 감소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신경망들의 레이어를 조합하고 그 조합된 거를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확률값을 구하고, 그 확률값 자체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게 지금 요 구글 뉴럴 네트워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인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검색창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작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저기서 이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게 스파이럴한 모양이 있는데, 스파이럴한 어떤 그런 나선형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분류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보면은 이제 좌측에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입력 변수를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처 자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좌표 x1, x2가 있는데 x1, x2의 제곱, 그 다음에 내적, 뭐 거기다 사인 함수를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피처를 풍성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레이어를 충분히 쌓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학습이 잘 돼서 데이터가 잘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AI와 그 스마트 제조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트렌드 중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하이퍼스케일 딥러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멀리서 챗봇을 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전 대화를 기억했다가 뭔가 다음 대화를 이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맥락을 이해하는 쪽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델 크기를 굉장히 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GPT-3 같은 경우는 모델 크기를 키워서 무려 그 파라미터 숫자를 1750억 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도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인간 자체를 흉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요. 인간의 뉴런이 거의 뭐 100조 개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딥러닝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도 비슷한 수치로 이렇게 올려 나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 V4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를 무려 100조 개까지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모델들이 큰 모델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GPU 장비가 있는데요. 이 GPU 카드가 8개로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GPT-3의 경우 36년 정도의 그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슈퍼파더라고 해서 GPU A100 GPU를 1020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병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 3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아래 그 그래프를 보면은 모델별로 얼마나 지금 파라미터 수가 거대해지고 있는지, 하이퍼 스케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이퍼 스케일로 가는 그런 딥러닝의 트렌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축으로서 딥러닝의 어떤 모델을 경량화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로 데이터 패러리즘이라고 하는 모델을 또 개발을 해서 실제 모델 크기의 10분의 1로 줄인 어떤 그런 학습 모델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신문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AI 자신의 뇌를 직접 설계하다. 이제 AI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은 어떤 그런 TPU나 GPU 같은 칩이 필요한데, AI 자체가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 머신을 설계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강화학습을 통해서 설계를 자동한 부분이고요.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하나는 마이크로 블럭이 잘 정리가 되어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나는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기계가 설계한, AI가 설계한 어떤 그런 설계의 어떤 그 도면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B인데요. 우측에 있는 무질서하게 설계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계산에 관련된 그 계산 효율성은 훨씬 더 탁월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 기술 트렌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조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뭐 생산하고 조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사실 공정도 복잡하고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통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제조를 구현하고 있다.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트렌드로 봤을 때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그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소비자 주도로 시장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 뭐 아까 잠깐 이제 밑에 써 있지만 스마트 워크벤치라고 해서 작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고, 뭐 AR이나 VR이나 XR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센스 인터랙션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작업자에게 어떤 그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것들을 AI가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와 3D 프린터의 결합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CAD나 뭐 3D 모델링 같은 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디자이너가 약간의 뭐 퀵드로우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약간의 밑그림만 그려도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좀 사용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벽 자체가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써 있지만 3D 프린터 자체가 이 산출물의 그 캔버스 자체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상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인데요. 이건 GAN이라고 해서, GAN은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뭐 용어 자체는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살짝의 힌트만 주면, 간단한 드로잉을 하게 되면 그걸로 디자인을 입혀주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AI가 디자인을 제너레이션 했을 때 그 제너레이션 디자인 자체를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주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라텐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에 있는 숫자를 수동함으로써 다양하게 디자인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은 기존 타 방법론과의 어떤 융화로 좀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기술로 봤을 때는 뭐 토폴로지 최적화라든지 CA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뭐 서로게이트 모델링,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조 분야도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제조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에는 수많은 부품들이나 기계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 예지 탐지, 예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노멀리 디텍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DED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퍼실리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이벤트, 제어 파라미터 등의 작업 결과를 AI가 분석을 해서 로그를 바탕으로 이상 탐지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알고리즘에는 뭐 슈퍼바이스드 데드도 있고 세미 슈퍼바이스도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데드도 있는데, 슈퍼바이스드는 이제 데이터에 라벨링을 해줘야지 학습이 되는 경우인 거고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레벨링 없이도 그냥 기계가 알아서 자신이 이제 레이블 없이 학습하는 방식을 unsupervised d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레이어가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는 그래프처럼 기본적으로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네로우 모델에 비해서는 탁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기술 중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쓰이는 기술이, 베이스먼트가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인데요.
간단히 시켜드리면 오토인코더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셀프 러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고 차원을 감소시키는 어떤 공간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비전 검사, 그 다음에 언어바이 디텍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토 인코더의 종류를 보면은 unComplete A라고 해서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뺐을 경우에는 약간 PCA라는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들어가는 차원 감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토 인코더를 만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를 깊게 하면 할수록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도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인데요.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는 그 라텐트 스페이스 안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이제 노이즈가 껴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음성을 좀 이렇게 맑게 변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VAE,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게 있는데요.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VAE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라텐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뭔가 이 데이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함축되는 어떤 그런 모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그 단순히 그냥 그 데이터의 어떤 그런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어떤 라텐트 스페이스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VA이고요. VA 같은 경우는 오토인코더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은 라텐트 스페이스가 실제로 그 차원이 높은 차원과 저차원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코딩 뮤와 코딩 시그마를 계산해서 확률 분포를 학습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스 함수 중에서 이제 MSE라는 로스 함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두 데이터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로스 펑션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API 상품에도 있는 상품인데요.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인물의 그 어떤 사진이 있을 때 귀나 눈이나 어깨, 엘보 이런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을 텐데, 그 신체 부위 키포인트를 탐지하는 AI 모델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저렇게 운동하는 분들의 어떤 주요 신체 부위를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 학습시킬 때는 MS 코코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저 신체 부위를 사람이 다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줘야지만이 학습이 되는 거고요. 여기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저게 동영상이 들어올 때 동영상은 하나하나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최초의 포즈 디텍터가 PY라는 걸 산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즈 트래커가 이제 그걸 계속 받아서 연달아 가지고 포즈를 디텍션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은 이제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나 컨테이너 선착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디텍션하고 뭔가 안전자들, 그 작업자에게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언어 모델에서의 GPT-3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전 분야에서도 사실은 GPT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미지 GPT라는 게 그 오픈 AI 블로그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오클루전은 이제 영어 단어로 봤을 때는 이제 폐색이라는 뜻인데요. 관이 막히거나 해서 실제로 이제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론하는 부분을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옆에 사진을 보면은 나머지 안 보이는 영역을 이렇게 그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기계와 사람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옆에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속도를 서행하잖아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어린이나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자체도 약간의 힌트만 주면 나머지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론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 사견인데 테슬라의 FSD2에도 요 비슷한 기술이 지금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스마트 제조 기술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그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상품이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있어서 AI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수집 단계에서 IoT라고 하는 그런 수집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플랫폼에 저장하기 위한 Q 역할을 하는 CDSS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는 저렇고요. 학습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모델이 비대해지고 커지고 하이퍼스케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 한 대로 계산이 가능했지만 점점 모델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서버 한 대로 무려 40년이나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형 장비를 한 단일 기업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GPU 서버 파드, 슈퍼파드와 같은 어떤 그런 큰 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갖춰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할 수 있는 그 AI 옵스 관련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빅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하둡, 그리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집, 학습, 개발 적재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API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OCR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그런 작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제조를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의 상품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